일단 OT 자료예요. OT 자료 한 장짜리.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답안지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 작성 요령에 대해서 뭐 전혀 없으시죠. 근데 지금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어차피 이거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고 신경을 굳이 쓰지는 마세요. 뭐 어디다 뭐 끝났으면 끝이라고 써야 된다. 만줄대고 그 다음에 이하 여백이라고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계속 이런 문제풀이반이나 모의고사를 하면서 익숙해진 거니까, 그죠? 우리가 숨 쉬는 것 같듯이,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쓱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샤프로 쓰셨는데 그걸 볼펜으로 쓰세요. 예, 볼펜으로 쓰세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 통글로 쓰셨어요. 그죠? 통글로. 목차를 나누지 않고 통글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통글하고 목차를 나누는 거하고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어차피 내용만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단 암기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어떤 글 작성 시 누락이 되죠. 누락이 되고 나면은 그 통글 밑에다 또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예. 글을 쓰다가 갑자기 딴소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겨. 예. 제일 첫 번째는 암기죠. 암기. 그리고 목차를 하게 되면은 글이 정갈하죠. 알아보기 쉽죠. 그렇다면 목차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느냐? 기본서에는 목차가 나눠져 있어요. 그죠? 기본서에는 목차가 나눠져 있는데 법령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목차가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노력으로 목차를 나눌 수 있는 거는 항, 그죠? 항 또는 이런 다만이라는 단서 규정 경우에는 이라는 후문 규정,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목차화 시켜서 뭐 1번 월별납부라고 하면은 뭐 신청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뭐 여기 있는데 담보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뭐 취소, 갱신 이렇게 목차를 하나하나 나눈 다음에 이 목차만 떠올리게 되면은 저절로, 예, 그 뒤에 문장은 내가 읽은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나오기 마련이에요. 나오기 마련이니까 이런 목차는 반드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쟁점 파악. 문제에 주어진 키워드 확인. 그리고 관세법에서는 특히 관세법이나 무역실무 이 두 과목에 좀 한정되어 있는데 뒤에 설명, 논술, 기술하시오, 논술하시오, 설명하시오 라는 문구가 붙어요. 예, 문구가 붙는데 이런 것들을 잘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설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법조문을 그대로 바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분량 조절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설명이냐 논술이냐 기술에 따라서.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오늘 풀어본 문제 중에 2008년 10점 문제. 수입물품 화주가 불분명할 때 관세 납세 의무자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오늘 나온 문제 전부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키워드 뭘로 잡으면 좋겠어요? 목차 키워드? 그죠? 일단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고. 그리고 납세 의무자라기보다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화주예요. 네.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화주를 떠올려야 돼요.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화주가 불분명할 때. 화주라는 걸 떠올리고, 그 다음에 불분명한 경우를 떠올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19조의 1항에 있는 거, 그죠? 세 가지 목 떠오르죠?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키워드죠. 키워드 뭡니까? 여기에서 화주,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이게 불분명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 간단하죠? 그죠? 쉽죠? 이런 거, 그 키워드 잡기는.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으시면 되고, 자, 키워드 관련 쟁점 사항 파악. 여기서 이 세 개 중에서 쟁점 사항이 뭡니까? 실질과세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실질과세를 몰라. 잘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관세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실질과세 원칙은 그냥 세법 총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서 굳이 명문화 시켜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국세기본법에는 어느 정도 명문화 시켜놓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근데 심지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거를 공부한 학생들도 이 불분명한 경우에 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몰라. 그죠? 10점짜리를 할 때 이거 따로 개념 쓰고 이거 따로 개념 쓰고 이거 따로 개념 쓰고 개념 쓰고 이렇게 하면은 답안지 완성은 되죠? 답안지 완성은 되는데 이거 두 개를 결부시킬 능력이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난이도. 굉장히 고난이도. 자, 여기서 키워드는 쟁점 사항을 파악하라는 거였으니까 뭐였습니까? 실질과세와 납세 의무자가 불분명한 게 아니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에요.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와 실질과세 원칙은 무엇인가가 쟁점 키워드였어요. 그죠? 아마 여기서 적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있나? 잘 안 봐가지고. 자, 그렇게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쟁점 사항과 관련된 서술 분량 파악. 자, 이 첫 번째 문제에서 분량 파악을 해본다. 10점 분량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부족할 것 같다 손. 적당하다 손. 아니야. 많다, 적당하다. 많다 손.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살짝 부족할 수 있어요. 살짝 부족할 수 있어요. 왜 부족하냐? 왜 부족하냐? 이 첫 번째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19조죠. 19조 1항 내용이 전부예요. 법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거는. 이 내용에서. 네. 그리고 심지어 단서 규정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 신고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연대 납부한다. 그죠? 그 규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선 그거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분량 파악을 하시면 되고, 자, 목차 구성. 목차에서 묻고 있는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목차 구성. 여기서 대표적인 게 월별 납부. 네 번째 문제, 월별 납부. 아주 친절하죠? 몇 년도 문제인지 확인해 볼까요? 2015년도 문제예요. 2015년도 문제. 그 전에는 이렇게 목차를 빠짐없이 내주지,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예, 이걸로. 예, 이걸로. 지금은 그 내용 적는 건 아니니까. 이걸로 보세요. 의, 효과, 신청 승인, 담보 제공, 승인 취소, 갱신. 이런 거는 목차 순서대로, 그냥 순서대로 목차를 잡으면 돼요. 근데 2008년 10점 문제. 이런 것들은 굳이 목차를 어떻게 이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대로 하면 되게 글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제외한 어떤 목차가 나열됐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목차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근 기출되는 문제들이 전부 다 2015년 이 월별 납부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목차 구성에 문제 2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목차를 구성. 똑같은 내용이죠? 자, 문제에서 언급된 모든 부분을 활용하여 목차 구성. 자, 여기서 화주라는 개념이 등장하나요? 관세법에서? 화주란 무엇이다? 없어요. 이건 고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우리는 관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얼마나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러한 화주의 개념, 고시, 최대한 활용은 하되, 법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그 법에 있지도 않는 그런 고시 내용이라든지 논문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50점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반에서 한두 번 정도만 할 거고요. 50점 문제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뒤로 넘겨볼게요. 관세법 문제 유형입니다. 자,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뭐가 있죠? 딱 눈에 띄는 거 하나 있네.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 납세 담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점짜리 문제로? 10점에 들어갈 수가 없지. 완전 한 20점, 거의 25점 이 정도 분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보고 10점이 안 들어가겠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25점 되겠는데 이렇게 분량을 20점이든 30점이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 10점하고 50점짜리밖에 없지 않냐? 근데 50점짜리에는 20점짜리로 나누는 것도 있고요. 25점짜리로 나누는 것도 있어요. 10점짜리로 나누는 것도 있고 5점짜리로 나누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은 아래 이제 설명 제가 써놨죠. 법조문 전부를 목차화 시키는 경우 너무 양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납세담보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납세담보제도를 아예 법 규정을 다 쓰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죠? 느낌을 봐도. 그죠? 너는 납세담보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인 부분만 발췌를 하는데, 우리는 개념적인 부분하고 비개념적인 부분하고 구분을 잘 못해. 그지? 못하면은 법조문으로 공부했을 때, 법령집으로 공부했을 때 뭐가 좋냐? 법 위주로. 근데 이제 그 교과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게 뒤죽박죽 돼 있죠. 시행령 나왔다가 법 나왔다가 규칙 나왔다가 이러죠. 그렇게 되신 분들은 약간 혼란이 굉장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조문으로 법령집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죠? 자, 두 번째, 법조문 발췌형. 법조문 발췌형은 시행령, 시행규칙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 법조문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감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쓰시오. 한번 떠올려봐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사후관리라는 게 법조문에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 쓰시오.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문제를 보고 용도의 사용? 그러면은 사후관리와 관련된 건데? 라고 연계가 돼. 용도의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 나와 있잖아요. 그죠? 승인을 받아야만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글만 봐가지고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법조문의 이름은 그 어떤 몇 조인지는 모르더라도 반드시 좀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18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우편물과 관련된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한 예죠. 예. 전부 다 법조문으로만 된 목차를 아예 구성하도록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비교형. 19년도에 대량으로 나왔죠. 한 2문제 정도 나왔어요. 이 비교형 같은 경우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교 설명하시오. 비교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차이점을 쓰시오.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자, 여기서 이게 저는 이제 한 번인가 이렇게 나온 문제는 한 번인가 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문제 같고 이 2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공통점하고 차이점에 쓰시오. 그렇게 하면은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1. 공통점하고 밑에 나열하고 2. 차이점하고 밑에 나열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 기술밖에 안 돼요. 네, 이런 거 말고 비교 설명하라, 차이점을 해라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주로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럼 공통점을 묶어. 처음에 공통점을 뭘로 묶냐? 개요, 의의 이런 걸로 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재수입면세와 해외 인가공 감세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이 2가지의 공통점을 먼저 묶은 다음에 그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밑에 기술을 하죠. 기술을 하는데 차이점도 차이점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외 인가공을 중심으로 나열을 하고 그 뒤에 1번 목차 예를 들어서 뭐라고 쓸까요? 대상. 해외 인가공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재수입 면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자, 세법 원칙과 결부된 문제.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롭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법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요즘은 심도 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심도 있게 배우고 있는데 이 세법 원칙이 결부되는 조항이 어떤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 이게 납세 의무자에도 적용되는 건지 관세 평가에도 적용되는 건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왜 강사님들이 그런 거 설명을 안 해주지? 라고 불안감을 느끼는 게 이 세법 적용의 원칙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1, 2장을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1, 2장을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 왜일까요? 왜? 뻔하잖아요. 3장은 뭐예요? 세율이에요. 세율에 무슨 세법 적용 원칙이야. 그리고 6장부터 13장까지는 전부 다 무슨 벌칙이 있고 통관 절차잖아. 거기는 통관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 1에서 5장까지가 세법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 3장, 4장 5장도 세법 적용 원칙이 결부가 됩니다. 3장하고 4장 같은 경우는 감면하고 세율이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열식으로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 적용 원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게만 나눠놔도 좀 불안감이 좀 덜해. 어디 몇 장인지는 그래도 아니까. 근데 앞으로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는 주로 벌칙과 많이 결부가 됩니다. 벌칙과 많이 결부가 되고 그리고 통관 절차와 통관 절차라고 하면은 몇 장이죠? 9장이죠. 수출입 반송 신고 있는데 그 절차와 납세 신고 2장하고의 결부되는 문제. 이 흐름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근데 보통 그런 문제를 내게 되면은 그냥 세법 2장 문제구나. 2장만 쓰고
아, 9장 문제구나. 9장만 쓰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뉘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유기적인 흐름을 좀 알므로써 이것들을 좀 타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량 문제 같은 경우는 양이 굉장히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A씨가 여기 사량 문제 나오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물품 P의 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신고한 후, 정상 가격으로 신고했네. 그 다음에 높게 과세 가격을 변경하였다. 가격의 변경이 있었네. 그죠? 그럼 가격의 변경은 뭐와 연결이 될까요? 세액의 변경이잖아. 그치? 가격의 변경이 있으면 세액이 변경되잖아. 세액의 변경은 정정, 보정, 수정, 경정, 경정 청구 이렇게 있죠. 이런 것과 연결돼 있는데 높게 했으니까 보정하고 수정 신고가 되겠죠. 그쵸? 그 경정 같은 경우는 세관장이 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은 보정하고 수정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고,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조항에 들어간다. 벌칙. 몇 조입니까? 가격 조작죄에 들어가죠. 가격 조작죄. 여기 1차만 듣고 오신 분 계시나요? 아까 1차만 듣고 오셨고. 없나? 1차만 듣고 오신 분은 없네요. 그죠? 다행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을 나눠봤는데, 이렇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쓰는 양도 달라지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지도 많이 달라지게 되니까, 한번, 우리 모범 답안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